저는 참 못난 어미입니다. 엄마라고 평생 제대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하나뿐인 제 자식을 저보다 먼저 떠나보냈으니 말입니다. 부모 먼저 보내면 고아, 남편 먼저 보내면 과부라 하지만 자식 먼저 보낸 사람은 부르는 말이 없다죠.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직접 겪어보니 잘 알겠더군요. 자식 먼저 보낸 어미는 살아야 할 이유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다 포기하고 딸 곁으로 가고 싶기도 했고, 사실 지금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딸이 못난 어미가 바보짓 할까봐 걱정이 많았던지 제게 선물을 주고 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아직까지 삶을 붙들고 살고 있네요. 물론 여전히 매일같이 딸아이 생각이 나고 가끔은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에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딸아이가 어렵게 남긴 그 선물을 잘 지켜야 하니 말입니다. 사실 자식 먼저 보낸 부모가 무슨 자격이 있나 싶어서 이런 얘기를 전하기까지 참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용기를 내어 해야 할 말도 있는 것 같더군요. 물론 제 얘기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불쌍한 어느 중년 여성의 한탄이라 안타깝게 여기시며 제 사연을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적 저는 참 바보였습니다. 가족이라고 내 부모 형제라고 그저 양보하고 참기만 했었으니 말이죠. 그 시절 딸만 둘이라는 게 부모 입장에 어떤 의미였을지 제 부모님은 딸만 둘인 것이 버거우셨는지 그렇게 저를 구박하셨었네요. 아휴, 하나는 아들이었어야 하는데 내가 분명 아들 태몽을 꿨는데 어떻게 딸을 낳은 건지 모르겠네. 진선이 너는 나올 때 뭘 빼먹은 거 아니냐?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적부터 농담이라며 이런 말을 하곤 하셨습니다. 넉넉한 형편이 아닌지라 둘 이상은 낳을 수가 없는데 첫째를 딸을 낳아놓고 둘째도 딸이 태어났으니 아들이 아니라는 것에 실망감이 크셨던 거겠죠. 그렇다고 그게 제 탓도 아닌데 부모님은 제가 잘못 나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대놓고 실망감을 드러내셨어요. 언니에게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으면서 꼭 저에게만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은 저를 아들 대용처럼 생각하신 건지 어려서부터 저와 언니를 참 많이도 달리 대하셨습니다. 언니는 첫째 딸이라는 이유로 공주처럼 살았는데 저는 공주 대접은커녕 그 집 자식 대접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던 것 같네요. 집안 형편이 어려웠어도 언니는 늘 새 신 신고 새 옷 입고 좋은 것만 누려왔습니다. 언니 물건이라도 제대로 물려받았으면 나았을 텐데 사실 언니보다 제가 키가 더 큰 바람에 저는 어려서부터 언니 옷을 물려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부족한 게 없어서 그런지 언니는 물건 귀한 줄 모르는 탓에 제가 돌아올 때까지 제대로 남아나는 것도 없었고요. 엄마는 매 철마다 언니 새 옷을 사주면서도 제 것은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누가 버린 것, 얻어온 것만 가질 수밖에 없었고 몇 살 차이 나지도 않는 언니를 부러워만 해야 했죠. 워낙 어려서부터 차별들을 당해와서 그런지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따져 물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도 자식인데 부모님이 나도 당연히 사랑하시겠지, 나한테 못해주시는 건 다 형편 때문이겠지 하며 부모님을 이해하려 애를 써왔죠. 그렇게 나이 먹어가고 자라는 동안 저는 부모님께 넉넉한 사랑 한번 받지 못했고 늘 언니 그림자에 가려 언니 대신 굳은 일을 모두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공주처럼 부모님이 떠먹여주는 것만 받아먹던 언니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언니는 성인이 되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살림 한번 거둔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는 사이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곧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하루빨리 생활비를 벌기를 바래서 고등학교도 보내지 않으려 하셨던 부모님이었으니 제가 직장을 구하기를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학비도 안 주겠다는 것을 제가 고등학교 나오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애써 설득을 해서 다녀야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일을 다니며 집에 생활비를 가져갔습니다. 그래도 제가 돈을 벌어가니 엄마가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아휴, 우리 진선이 예쁘다. 생활비 빼고 나머지는 차곡차곡 아껴뒀다가 우리 진선이 나중에 시집 갈 때 돌려줘야지. 근데 우리 진선이 시집 가면 엄마 섭섭해서 살겠니? 진선이 너는 시집도 늦게 가고 우리랑 오래 같이 살자. 그때는 엄마의 그 말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건 없어도 모르는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저더러 시집 가지 말고 오래 같이 살자 하니까 사랑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제 월급 때마다 닭달아듯 월급 봉투를 기다리는 것도 힘들게 일하면서 차비만 겨우 받아 힘들게 생활해야 했던 것도 다 참아왔습니다.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다 내 가족을 위한 것이고 엄마가 나를 위해 결혼 자금을 모아놓고 있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내가 몇 년이나 힘들게 벌었던 돈은 다 언니 밑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심지어 그동안 나를 위해 모아놨던 그 결혼 자금도 언니가 시집 갈 때 모두 내어줬다는 것을 말이죠. 그 얘기를 하면서도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는 식구들을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여태 내 식구들이 아니었구나. 낳아줬다고 다 부모가 아니고 같이 산다고 가족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내 가족 아닌 사람들에게 더 이상 희생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인연을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차마 마음이 서질 않았어요. 그래도 천륜인데 어떻게 내가 내 부모 버리고 도망치나 싶어서 짐을 쌌다 풀었다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결심을 세워주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앞으로 내 돈은 내가 벌어 관리하겠다 했더니 저를 얼마나 원수 보듯 하는지, 나를 괜히 낳았다고 자기 자식은 언니 하나라며 저더러 나가 죽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짐을 싸서 제 핏줄과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데 그게 분해서 흐르는 눈물인지 벗어났다는 해방감에 흘리는 기쁨의 눈물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죠. 저는 겨우 숨겨둔 비상금을 들고 평생 연고도 없던 동네로 무작정 떠나왔습니다. 언니나 부모님이나 평생 보지 않고 싶은 마음에 친척이나 사돈의 팔촌도 아무 연고도 없는 곳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비로소 제 삶을 찾아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네요. 그동안 돈 벌면서 한 번도 사 먹어보지 못했던 외식도 해보고 생전 처음 새 옷도 사봤습니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나는 그 나이까지 그런 거 한번 해보지 못했다니 참 등신같이 살았다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작은 가게를 꾸리며 딱 혼자 먹을 만큼만 벌어먹고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식구들 책임지느라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챙길 사람 하나 없이 혼자 건사하면 된다는 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연고도 없던 외딴 곳에서 정붙일 곳 없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죠. 사실 그때 제 마음이 참 여유가 없었어요. 가족들한테 상처를 너무 받아서 다른 사람을 품을 여력이 없었는지 도통 사람들한테 마음을 열고 누군가를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상인들하고 인사는 하고 지냈지만 내 사정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불쑥 제 인생에 끼어들어온 그 남자 때문에 조용했던 제 인생이 갑자기 번거로워져 버렸습니다. 집에서 할 것도 없는 탓에 새벽같이 나가서 가게 열고 느지막이 들어오다 보니 저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네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옆집이라면서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저 옆집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옆집 남자가 갓난 애를 들고 우리 집 문을 두드렸는데 어찌 놀라지 않았겠어요. 당황스러워하는 제게 그 남자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겁니다.
저 집사람이 집을 나가서요. 근데 갓난애를 두고 나갔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안아주는데도 자꾸 울고. 아, 요즘에야 남자들도 같이 애 보고 그러지만 그때는 뭐 엄마 없으면 바깥 양반들이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나요. 그래서 그런지 그 남자도 어린애를 어설프게 안고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저도 미혼이라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남자보다는 낫더라고요. 마트 가서 분유 사오라 시켜서 뒤에 적힌 대로 타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안아줬더니 울음은 금세 멈췄죠. 한참 울고 배도 채워서 그런지 아이는 금세 새근거리며 저희 집 거실에 누워 잘 자더군요. 그날 처음 본 그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 어린애를 두고 애엄마가 왜 집을 나갔는지 말이에요. 겨우 아이를 달랜 뒤에서야 저희는 통성명을 하였고 철수 씨로부터 자세한 사정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저야 미연이 엄마를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여자가 참 그렇더라고요. 애까지 있는 엄마가 술에 춤바람에 이래저래 문제가 많았었다네요. 게다가 춤바람 난 남자한테 돈을 해준 건지 아니면 동네 아줌마들이랑 들락거리던 도박장에서 빚을 진 건지 가정주부라는 사람이 큰 빚을 졌답니다. 그걸 알게 되고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났고 철수 씨는 아이 때문에라도 잘 살아보자 하며 애써 용서하고 잊으려 했는데 어느 날 그 여자가 애만 놔두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빚과 애만 떠안게 된 그 사람이 참 딱해 보였습니다. 사실 왠지 나와 비슷해 보여 동질감을 느꼈던 것도 같아요. 누구한테도 마음 안 주고 엮이지 않으려 했던 저도 모르게 철수 씨를 돕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철수 씨 대신 아이를 봐주기도 하고 옆에서 도움을 주며 그 불쌍한 부녀와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처럼 불쌍해 보여 이웃사촌 간에 도움을 준다 생각했는데 비슷한 또래의 남녀라 그런지 자꾸 이상한 마음이 들더군요. 혼자 애 키운다고 쩔쩔매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걸 보면서 도와주고 싶었고 옆에서 용기를 주고 싶더라고요. 서로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저희는 비슷한 점도 참 많았고 덕분에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관계가 깊어져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사실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저는 미연이에게 한눈에 반해버렸던 것 같아요.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 문을 두드렸던 그때 그 품에 안겨있는 아이 모습이 평생 제 기억을 떠나지 않았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미연이를 제 자식처럼 키우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애엄마가 애 젖도 떼지 않고 도망을 갔으니 미연이는 친모를 기억하지도 못했고 그렇다면 굳이 알릴 이유가 있나 생각했어요. 미연이를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내 스스로도 틀림없는 내 자식이라 생각했고 또 정말 그렇게 키웠습니다. 혼낼 때는 제대로 혼냈고 사랑해줄 때는 끝없이 사랑해줬죠. 내가 받고 싶었지만 못 받았던 그 사랑을 내가 내 자식에게 충분히 주고 싶었거든요. 분명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할 줄도 모르고 친구도 가족도 없이 살아온 제 인생이었는데 저는 미연이를 만난 순간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애달아 키운 내 아이를 훔쳐가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네요. 아이가 한참 사춘기를 겪던 그때 아이 버려놓고 집을 나가서 10여 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아이의 친모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찾아온 것입니다. 분명 이혼할 때도 빚만 갚아주면 아이는 찾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더니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저희가 재혼하고 동네를 떠나 이사까지 떠나왔는데도 그 여자는 어떻게 알았는지 제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붙들고 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건지 애가 갑자기 모든 비밀을 알고 나서는 엄마를 따라가겠다며 저희에게 악을 쓰더라고요. 미연이도 배신감을 느꼈겠죠. 어린 마음에 여태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가 따랐던 사람이 계모라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자기를 속였다며 길길이 날뛰는 딸아이에게 남편은 처음으로 크게 아이를 혼냈습니다. 네가 지금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그동안 엄마가 키워준 은혜를 몰라? 친모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친모 따라가겠다는 소리를 해? 은혜? 그래서 나더러 가짜 엄마가 나 키우느라 고생했으니까 은혜 갖고 살으라 이거야? 아니면 뭐 찍소리 하지 말고 기죽어 있으라고? 다른 애들은 낳아준 은혜, 키워준 은혜 생각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낳아준 은혜 갚으러 가겠다고. 내가 알아서 친엄마랑 살겠다고. 어차피 두 사람도 내가 없어야 더 행복할 거 아니야. 남편은 아마 제게 미안한 마음과 아이에게 속상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더욱 화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아이 입장에서는 더 속상한 일이었겠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내 입으로 먼저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내가 내 욕심을 부리자고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싶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친모가 제대로 된 사람이고 아이에 대한 애정만 있었어도 딸애가 좋다는 대로 해주고 싶었어요. 아이가 친엄마 찾아가겠다는데 제가 천륜을 어떻게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나 남편은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저는 그 여자가 남편을 배신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자식을 버렸다는 게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따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도박과 남자 때문에 엄마 찾는 자식보다 자기 인생을 택했던 여자였습니다. 돈과 친권을 거리낌 없이 바꿨던 여자였고요. 그랬던 여자가 이제 와서 딸을 찾는 것도 수상하고 여태 연락 한 번 없었던 것을 보더라도 저는 그 여자의 진심을 느낄 수 없었죠. 그렇다고 이미 상처받은 애한테 지 엄마가 개차반이라는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저희 부부는 그 문제 때문에 꽤나 골머리를 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희의 결론은 절대로 그 여자에게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저는 딸이 저를 미워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너 아직 미성년자야. 네 친권도 아빠한테 있고 네가 떼쓴다고 될 일이 아니야. 내가 친엄마 찾아가겠다는데 왜 반대하는데? 친엄마가 나랑 살고 싶다고 그랬어. 그동안 떨어져 지내느라 힘들었다고 이제라도 같이 살자는데 왜 반대를 하냐고. 엄마가 뭔데? 김미연, 너 엄마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네가 어른들 사정을 어떻게 다 알아? 너 아직 애야. 지금은 부모 품에서 보호받아야 할 나이라고. 아무튼 우리는 너 20살 되기 전까지는 그 여자한테 너 못 보내니까 가려면 그때 나가던가. 지금은 그런 줄 알고 포기해. 더 이상 말 꺼내지도 말고.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나서 아이를 데려가도 양육비는 절대 주지 못한다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애한테 더 연락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역시나 아이는 그 일을 두고 저를 원망했습니다. 친엄마를 다시 만나지 못해서 느끼는 상실감 때문일지 아니면 우리가 자기를 속였다는 배신감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혹시나 내가 그동안 아이에게 잘못해서 쌓여왔던 앙금 때문이었을지 결국 저는 아이에게 엄마의 자리를 제대로 채워주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지옥 같았어요. 아버지가 무서워 그나마 밥상머리에 앉아는 있지만 딸아이는 저와는 단 한마디도 섞지를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어야 할 때는 종이로 써서 보여주거나 하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애가 받았을 충격을 이해를 하면서도 저도 사람인지라 속상하고 서운한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엄마가 처음이라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왔는데 낫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 사랑과 노력들이 무색해진다는 것이 고통스러울 만큼 괴로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도 딸아이가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주길 바라며 묵묵히 딸아이 곁을 지켜왔습니다. 아이를 달랠 생각에 20살 되면 네 마음대로 하라고 말해두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제가 딸에게 진심을 전한다면 아이도 제 마음을 이해하고 돌아설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아이가 20살을 코앞에 두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번에는 딸아이가 저를 떠나겠다 선언하더군요. 나 이제 20살 됐잖아. 이제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야. 뭐? 아니 미연아,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집을 나가기라도 하겠다는 거니?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너까지 그러면 어떡해? 아빠도 없는 마당에 이제 나랑 엄마랑 무슨 관계가 있어? 엄마도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들었다며. 그럼 이제 각자 알아서 인생 살면 되잖아. 그게 엄마한테도 더 좋은 일 아니야? 긴 말 할 것 없어. 그냥 20살 되면 알아서 하게 두겠다던 약속이나 지켜줘.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딸아이를 말려줬을 텐데 남편도 없이 저 혼자 딸의 억지를 말릴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20살 되는 애가 지가 어른이랍시고 혼자 나가 살겠다는 걸 들으니 냇가에 애를 내놓는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제가 몇 번이나 더 회유하고 말려도 보고 심지어는 지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까지 결국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두드려 패서라도 집에 잡아두고 싶었지만 제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결국 집을 나가겠다는 아이를 말리지 못한 저는 마지막으로 딸을 위해 남편의 재산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어차피 다 딸을 위한 것이었으니 제가 욕심낼 부분은 하나도 없었네요. 그래도 그 정도면 어디 가서 굶지는 않겠다 싶어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미연이가 정말 친모를 찾아갔을지 아니면 친모의 실체를 알게 되었으니 친모와도 인연을 끊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디 제 딸이 어디선가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찾아가거나 하지 않을 테니 가끔 소식이나 알려달라 그리 사정했건만 무정한 자식은 그 뒤로 영영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남편과 딸을 잃어버린 저는 그 뒤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네요. 가족과 인연 끊고 혼자 살았던 그때에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는데 나한테 괜히 갖지 못할 행복을 맛보여 주었다 싶어서 남편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죠. 마음에 아픔이 있다 보니 살아도 산 게 아니었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죽지 못해 연명하듯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죽지 못할 이유가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내 딸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아이가 떠난 뒤로도 같은 집, 같은 동네에 살면서 전화번호도 바꾸지 않고 10년을 보냈습니다. 누가 문이라도 두드리면 혹시나 싶어 버선발로 뛰어나갔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안절부절하며 내 딸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홀로 아이를 기다렸지만 저는 어디에서도 아이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저기 소식을 찾아다녀 봤지만 애가 어디로 숨어버린 건지 도통 찾을 수가 없었죠. 저는 제발 죽기 전에라도 한번 딸을 보고 싶다 생각하며 매일을 견뎌갔습니다. 그러다 정말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연락이 찾아왔습니다. 낯선 사람의 전화에 놀란 저는 그 사람이 내 사위라는 얘기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결혼도 하고 잘 살고 있구나 싶어서 행복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그런데 뒤이어 듣게 된 딸아이의 소식에 저는 금세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장모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장모님, 미연이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치료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워낙 치료가 힘든 병이라 차도도 없고 치료비도 만만치 않아서 여러모로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미연이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장모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10년 만에 아이를 찾았는데 아이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게 되니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딸이 직접 저를 찾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도 제가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그 길로 딸과 사위를 만나러 갔고 파리한 안색의 딸아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미연아, 너 왜 이래? 왜 이러고 있어? 당신이 연락했어?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여보, 그래도 장모님한테는 말씀을 드려야지. 당신도 보고 싶어 했잖아.
미연아, 엄마야, 엄마 안 보고 싶었어? 처음에는 저를 본체만 채하던 아이도 시간이 지나자 저를 제대로 들여다보았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았던 저도 아이를 끌어안고 같이 눈물을 흘렸죠.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엄마 버리고 도망가서 잘 살 줄 알았나 봐. 나 정말 바보 같지. 그래서 이렇게 벌 받은 것 같아. 엄마한테 잘못한 거 깨달으라고 나를 이렇게 벌 주셨나 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네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으면 다 엄마가 잘못한 거지. 엄마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야 했는데 엄마가 미련해서 그런 거야. 너는 아무 잘못 없다. 너 이렇게 아픈 것도 다 내 탓이니까 절대 네 탓하지 마. 저는 정말 딸이 아픈 게 다 제 탓 같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곁에 두고 있었어야 하는데 애가 나가서 무슨 고생을 했기에 젊은 나이에 몹쓸 병까지 얻었을까 싶어 다 제 탓이라고만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서야 들었지만 아이가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더라고요. 남편 죽고 마음을 다친 아이가 친모를 찾아가 위안을 얻기도 했지만 좋았던 시절은 그리 길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자기 딴에도 혹시나 싶어서 제가 쥐어준 통장을 잘 숨겨두었는데 그 여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어느 날 그 통장을 들고 홀랑 도망을 가버렸다네요. 그렇게 모든 걸 다 잃은 아이가 그 뒤로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지 저는 차마 그 얘기를 다 마음 놓고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으면 나를 찾아왔었어야지. 뭐 한다고 혼자 그 고생을 하고 살았어. 네가 갈 곳이 없어. 엄마가 없어. 대체 왜 그랬어? 나도 염치가 있는데 엄마를 찾아갈 수가 있겠어? 엄마한테 미안해서 연락할 생각도 못했지. 나도 나이 먹으면서 조금씩 알았어.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큰 사랑을 줬는지. 낳은 게 다가 아니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 솔직히 지금도 내가 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모든 걸 부정하고 다 지워버리고 싶었던 것 같아. 그제서야 진심을 전하는 딸아이의 말에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을 영 몰라주진 않았구나 싶어서 당장이라도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제가 또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픈 내 딸을 위해 뭐든지 해야 했으니 말입니다. 그동안 치료비 때문에 고생이 많았던 건지 딸아이의 건강 상태만큼이나 두 사람의 경제적 상황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벌써 빚도 꽤 있었고 사위는 그동안 딸아이 간병에 회사까지 다니면서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얘기를 알게 된 저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살던 집과 가게에 제가 가진 전 재산을 처분해서 딸아이를 돕기로 했죠. 그 뒤로 저는 딸아이 집에 들어가 딸을 간호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비싼 치료도 시작해보고 나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해주겠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딸아이에게 쏟아부었죠. 이제 겨우 다시 만난 딸을 그대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정성을 들인 덕분인지 처음에는 상태가 많이 좋아지는 듯 보였어요. 독한 약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던 아이가 제가 차려준 식사도 곧 잘하고 컨디션이 좋을 때면 저와 함께 밖을 걸어 다니기도 했거든요. 그때만큼 제 인생에 행복했던 시간이 있나 싶네요.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원래 좋다가도 나빠지는 게 병이라 하지만 분명 차도가 있다 싶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아이는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고 점점 차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딸아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저와 사위도 점점 지쳐갈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 상황에 사위라도 딸의 편이 되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언제부터였는지 사위는 남몰래 바람까지 피고 있었습니다. 제가 딸을 챙기는 동안 야근이다 뭐다 바쁜 사위를 보면서
사위가 혼자 돈 벌겠다고 고생이 많구나 싶어서 일부러 사위를 챙기기까지 했었습니다. 내 딸의 남편이니 내 아들과도 다름없다 생각하여 딸한테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노력했었죠. 미연이도 자기 남편이 자기 때문에 고생이라며 늘 지 남편을 챙겼었고 둘 사이도 사이가 좋아 보였고요. 그런데 이놈이 아픈 아내를 집에 두고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서 다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딸을 위해서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김병에 장사 없다는데 몇 년이나 아픈 아내 옆에서 사위도 고생이 많았겠지.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대고도 싶었겠지. 이해되지 않으면서도 애써 사위의 입장을 이해해보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위에게 따로 타이르기도 했죠. 박서방, 자네도 힘들었을 건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미연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외도를 할 수가 있나? 이번엔 내가 조용히 눈 감아 줄 테니 자네가 알아서 정리하게. 자네도 계속 그러면서 내 앞에서 미연이 앞에서 떳떳할 수가 있겠어?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연히 용서를 구할 줄 알았던 사위는 되려 제게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지금 저를 협박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미연이 친모도 아니고 진짜 내 장모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하세요? 미연이한테 관심 두시는 건 알겠는데 저랑은 상관없잖아요. 부부 사이 일은 저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은 신경 끄세요. 아시겠어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미연이가 착한 남자를 만나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놈이 나를 친모가 아니라며 장모 취급도 하지 않았네요.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났지만 저는 차마 아픈 딸아이에게 그 사실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큰 충격을 주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그 일을 딸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두려웠던 저는 끝까지 딸에게 사위의 일을 함구하기로 결심했죠. 다행히 그놈도 아픈 딸 앞에서는 내색 없이 잘 해줬으니까요. 앞에서만 본다면 정말 그렇게 아내를 위하는 남편이 없는데 뒤에서 그러고 다닐 줄은 아무도 모르겠죠. 그렇게 저는 무슨 짓을 해서든 딸을 살리려 노력하며 지냈습니다. 제발 살아만 주기를 간절히 바래봤죠. 하지만 저의 모든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건지 결국 딸은 제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세상을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엄마, 그동안 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엄마한테 상처 준 게 훨씬 많지만 다음번에는 내가 정말 잘할게. 다음에도 꼭 내 엄마가 되어줘요. 그때는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못했던 효도 다 할게요. 마지막까지 불효해서 죄송해요. 그래도 나 아빠 만나러 가니까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우리 셋이 같이 만나. 알겠지? 그래도 저는 혼자 가는 딸아이의 마지막을 잘 정리해 주려고 아득해지는 정신을 끝까지 붙잡으며 버텼습니다. 울다가 쓰러지기라도 할까 싶어서 허벅지에 피멍이 들도록 참아냈어요. 친모라는 여자는 대체 어디 있는 건지 자기 딸 마지막 가는 중에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픈 마음을 숨긴 채 딸아이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사위도 잠깐 방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난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힘들지 않겠어요. 표정이 좋지 못한 사위를 보니 저도 괜히 위로를 건네고 싶었죠. 그런데 그놈이 끝까지 저를 기만하더군요. 딸아이 발인이 끝나자마자 저를 맨몸으로 집에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어차피 딸도 없는 마당에 계속 그 집에 있으려 했던 건 아니지만 그동안 딸아이 돌보느라 내 돈은 다 썼고 그래서 땡전 한 푼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잠시 여유를 주지도 않았어요. 내가 자기 장모도 아니라던 그놈은
딸까지 죽은 마당에 이제는 정말 볼 일이 없다며 저를 그 길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나마 딸아이 사진이라도 겨우 사정사정해서 받아올 수 있었네요. 그렇게 돈 한 푼 없이 갈 곳 없던 저는 지낼 곳을 겨우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평도 안 되는 쪽방에 누워 딸의 사진을 들여다보고만 있었죠. 장래 내내 애써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며 저는 그제서야 딸아이를 잃은 슬픔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저는 먹을 생각도 잘 생각도 없이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집도 없이 쫓겨나 딸아이를 그리워하는 제 처지가 참 황망했지만 오히려 잘된 건가 싶기도 했어요. 내가 그동안 살았던 건 다 딸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딸아이도 남편도 내게 아무도 없는 마당에 더 살아서 뭘 하나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혼자 찬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굶다가 딸아이 따라 그냥 가버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네요. 다음날 날이 밝고 얼마나 되었을까 갑자기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기력도 없고 모르는 번호를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 소리가 시끄러워 마지못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받게 된 전화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오진선 씨 되십니까? 예, 제가 오진선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김미연 씨 법적 대리인입니다. 그 김미연 씨가 사망하시면서 오진선 씨 앞으로 남겨두신 게 있어서요. 만나 뵙고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미연이가 제게 남겨둔 게 있다는 얘기에 저는 한달음에 달려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미연이의 유언과 웬 통장을 보여주며 진실을 전해주었죠. 알고 보니 딸아이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미연이의 친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딸아이 돈을 훔쳐 도망가고서도 돈이 궁했던 건지 멀리 일을 하러 갔다가 사고가 났던 모양이에요. 결국 회사 측에서 유족들에게 사망보상금이 나오게 되었고 그 여자의 유일한 혈육인 미연이에게 연락이 닿았던 겁니다. 무려 3억이나 된다는 얘기에 저는 입이 떡 벌어졌네요. 저는 딸이 그 큰 돈이 있으면서도 왜 자기 치료비에 쓰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제게 남겨둔 편지 속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엄마, 나 미연이야. 이 편지 보고 있다면 내가 엄마 옆에 없다는 거겠지? 이 돈은 내 친모가 내게 유일하게 남긴 거야. 뭐 그것도 자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내가 그 여자한테 받은 게 하나 있긴 한 거지. 그렇다고 그 여자 목숨값을 내가 쓰고 싶지는 않더라고. 그만큼 밉기도 하고 애초에 내 돈이 아닌 것 같아서. 근데 내가 마지막 가는 마당에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계속 고민스러웠어. 어릴 적에는 나중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준다 그랬는데 지금은 나가서 일도 못하고 엄마한테 꽃 한 송이 사다 주지를 못하네. 그러니까 엄마가 이 돈을 대신 받아줘. 내가 엄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딸이 제게 그 돈을 남겼다는 얘기에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로 표현하지 못할 감정이 느껴졌죠. 그리고 쪽방으로 돌아가서 딸이 내게 그 돈을 남긴 이유가 무엇일지,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한참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법적인 정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제게 또 불청객이 찾아왔네요. 다들 그런 소식은 어떻게 알게 되는 건지 사위라는 놈이 돈 소식을 듣고는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장모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미연이 잃고 충격을 받아서 실수를 했던 거예요. 사실 미연이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장모님을 부탁했거든요. 자기 몫까지 장모님을 대신 모셔달라고 말이죠. 제가 미연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저 미연이 유언대로 장모님 끝까지 모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계시지 말고 저랑 같이 가세요. 자네,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인가? 아니,
언제는 내가 자기 장모가 아니라니 남의 일에 신경 끄라니 그러더니 미연이가 나한테 돈을 남겼다니까 갑자기 나를 장모로 모시고 싶은 모양이지? 우리 미연이가 니놈 실체를 모른다 생각했는데 영 몰랐던 건 아닌 모양이야. 그랬으니 그 돈을 나한테 맡기고 자네한테 나를 모시라 했겠지. 그러게 제발 인간답게 좀 살지 그랬어. 이제 와서 무릎 꿇어봤자 무슨 소용인가? 자네 말대로 미연이도 죽고 없는 마당에 자네랑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그러니 괜히 남의 돈에 욕심내지 말고 앞으로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말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내 딸이 그런 유언을 남겼는데도 사위라는 놈이 나를 쫓아버렸던 거네요. 그래 놓고 돈이 나한테 있으니 이제 와서 제게 아부를 떨고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이제 와서 바보같이 사위를 따라가겠나요? 참 사람이라는 게 뭔지 다 지긋지긋해진 저는 사위였던 그 인간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 똑똑히 못 박았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고소하겠다니 어쩌니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았지만 변호사 말을 들어보니 다행히 그 돈이 그놈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조용히 소도시로 이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귀하게 쓸 결심을 하게 되었죠. 미연이가 나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일지 깨달은 저는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한적한 곳에 집을 지었고 그곳에서 저는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시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자격증도 필요했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았지만 저는 딸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살아보기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 뒤로 몇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곳에서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돌보며 또다시 누군가에게 엄마가 할머니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미연이 말고도 상처받고 버림받은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 몸이 따라주는 한 그 아이들에게 작은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면서 살다 보면 저도 언젠가는 남편과 딸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마음 편히 떠날 수 있겠죠. 그것이 제가 다시 찾은 저의 삶의 이유니까요. 남들이 듣기에는 기구하고 답답한 사연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동안의 제 선택들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행복했고 얻은 게 훨씬 많으니까요. 그리고 제 인생에 감사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모두 자기 인생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